며칠 전에 제가 가족들하고 아파트 사전 점검을 다녀왔습니다. 사전 점검을 왜 갔다 왔냐면 저보다 11살이 어린 제 동생, 32살이 됐습니다. 올해 32살이 된 제 동생이 이제 내 집 마련을 해서 사전 점검을 하는데 같이 어머니하고 저하고 동생하고 같이 다녀왔어요.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제가 사전 점검을 갔다 오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분들한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게 있죠. 내 집 마련 한 채는 꼭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듣고 실제로 노력하고 행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아마 1주택자가 되셨을 거예요. 또는 1주택자가 되지 못했더라도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아니면 구축을 통해서 경매를 통해서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계약을 했거나 아니면은 청약에 당첨이 되었거나 내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무언가를 아마 준비해 놓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분들은 이제부터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진짜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어렵게 살았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너무나 오래 살았어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살았으니까.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것은 제가 국민학교를 갔다 오면 제 어린 동생을 이렇게 바구니 같은데 눕혀놓고 이렇게 흔들흔들 하면서 아이를 제가 보고 어머니는 일을 하고 했던 기억이 아직도 눈에 생생합니다. 아이가 커가지고 제 동생, 11살 어린 동생이 조금씩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는 이 네모난 아이들이 있는 가드 같은 데서 놓고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TV에서 게임을 했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나요. 그렇게 어린 동생이 이제 내 집을 마련해서 사전 점검을 다녀왔습니다. 2,500세대가 넘는 1군 건설사의 브랜드를 갖춘 아파트를 이제 내시 장만해서 잔금은 아직 안 치렀고 이제 사전 점검을 다녀왔는데 제가 굉장히 가슴이 벅찼고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이렇게 어렵게 살았던 어머니도 내 집 마련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11살이나 어린 32살의 제 동생도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다 보니까 어머니도 감회가 굉장히 새로웠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느낀 부분들 뿐만 아니라 진짜로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지, 저도 아주 큰 부자는 아니지만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간단히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제 동생이 아주 부자인 부모님이 계셔서 형이 있어서 내 집 마련을 한 것은 아닙니다. 제 동생이 3년 넘게 월급의 대부분을 적금을 통해 가지고 모았고요.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계약금을 해서 계약금까지 치렀고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고 이제 잔금 대출을 앞두고 있어요. 아마 대출을 좀 많이 실행을 하게 될 겁니다. 본인이 사회의 초년생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직급이 높은 것도 아니고 돈을 버는 급여 수준이 아주 대기업에 아주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직장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누군가는 제 영상을 보면서 제 동생이 아주 대기업에 좋은 직장을 다녀서 지금 내 집 마련을 한 것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제 동생은 지금은 급여가 좀 올랐지만 3년 전, 4년 전부터 얼마 되지 않는 돈의 대부분을 적금을 통해 가지고 그 적금 관리를 이제 어머니가 해주셨고 그 적금을 통해 가지고 계약금을 모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부자가 되는 방법, 내 집을 마련하는 방법, 모든 방법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원리의 기본적인 부분들은 모든 성공하신 분들이 책에 다 기록을 해놨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실행하느냐, 실행하지 않느냐,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공과 인생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느냐 하지 못하느냐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 부분은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소비 지출을 통제하고 돈을 모으는 겁니다. 제가 늘 제 영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한테 제가 늘 댓글을 달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내 집을 마련했으니 대출도 더 많이 받아야 되고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1주택자는 부자가 될 수 없어요. 2주택자가 돼야지 그때부터 부자로 가는 길로
설 수가 있습니다. 1주택자가 됐으면 이제 내가 내야 되는 대출 비용도 더 늘어나고 들어가야 될 돈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 지출을 통제해가지고 내가 돈을 더 아끼고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집 마련을 하고 1주택자가 되면은 대출금도 많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프리미엄이 오르고 하다 보면은 흥청망청 돈을 쓰거든요. 근데 저는 역으로 그런 분들이 내 집 마련 하신 분들이 이제는 돈을 더 아껴야 되는 시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첫 번째는 소비 지출을 통제해가지고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돈이 모이게 되면은 그 돈을 이제 계약금으로 쓰게 되죠.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그 소비 지출을 통제하고 모은 돈을 자산으로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소비 지출을 통제를 못합니다. 첫 번째는. 소비 지출을 통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돈을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최근에도 제가 친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결혼 생활을 하면서 10년 넘게 자녀를 키우면서 1년에 단돈 1,000만 원을 모아보지 못했다. 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대기업을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저도 자녀 2명의 외벌이입니다. 돈을 모으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죠. 힘들고 요새는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더욱더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직면돼 있어요. 하지만은 저 역시도 소비 지출을 통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큰 돈을 쓸 때도 있지만 정말 돈을 쓸 때는 이 돈이 내가 필요한 돈인가, 가치 있게 쓰는 돈인가를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월급 200만 원, 150만 원, 3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얼마 벌지 못하는 기본 수준으로 돈을 못 버는 분들이 본인이 하고 싶은 소비를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스타벅스 커피 하루에 2-3잔씩 먹고, 그리고 욜로족이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쓰고 싶은 돈, 그리고 입고 싶은 옷, 이런 것들을 사면서 내 집 마련에 꿈을 꾼다는 거죠. 절대로 내 집 마련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소비 지출을 통제를 못하고 계약금을 만들 수 있는 그 기간, 황금의 인내의 기간을 겪어내지 못하면 내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제 동생 역시도 힘들었을 거예요. 젊었을 때 제 동생 같은 경우에는 차도 없이 지하철을 타면서 그러면서 20대, 30대를 다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적금을 들어가지고 그 돈을 계약금을 했고, 그리고 젊었을 때 얼마나 친구들을 만나고 싶었겠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아마 어머니를 보고 형을 보고 대화를 하고 느끼면서 젊었을 때 그래도 소비 지출을 좀 통제하고 그러한 습관들, 이런 것들이 자기의 삶을 이제 변화시킬 수 있었을 거라는 것을 아마 믿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돈을 모았을 때 이제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지금 제 동생이 분양받은 이제 아파트, 사전 점검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평수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평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동생의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계약금을 만들 수가 있었던 것이었고, 동생은 더 넓은 평형을 원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한 것은 그거예요. 본인한테 맞는 옷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인한테 맞는 옷이 있고, 본인한테 맞는 차가 있고, 본인한테 맞는 집이 있는 거예요. 내 소득 수준 대비해가지고 너무나 크고 너무나 많은 것을 원하면 그거는 욕심입니다, 욕심. 그 욕심을 내가 가지고 끌고 갈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욕심의 무게가 내 어깨를 짓누르고 내 삶의 밸런스를 깨지게 만든다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까지 직면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레버리지를 이용할 때, 물론 많이 레버리지를 이용하면 좋지만은 그런 부분들도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레버리지를 이용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한테 맞는 레버리지, 그런 부분들은 본인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겠죠. 저는 제 동생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한테 맞는 레버리지 수준이 이만큼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제 동생은 본인한테 맞는 아주 그렇게 넓지 않은, 크지 않은 집이지만 그래도 본인이 결혼을 하게 된다면 결혼을 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집을 이제 장만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을 실행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을 사본 적이 없기 때문에. 20대 때 주택을 사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3살 때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하고 거래를 해봤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의 룰을 알았던 거예요. 이런 게임의 법칙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젊었을 때부터 부동산을 사고 팔고 거래하고 하는 일들을 많이 하면서 이제 20대 때 경매를 배우면서 경매도 하고 또 분양도 받고 내 집 마련
같은 형태로 투자도 하고 하면서 많은 부동산의 경험을 하게 된 거죠. 하지만 제 동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험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또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런 영상을 찍으면 많은 분들 중에 극소수는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거는 2년 전, 3년 전의 과거니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지금은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 대출도 많이 안 나오고 DSR 적용한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충분히 이해를 해요. 왜? 두렵고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규제랑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저 역시도 부동산의 개수가 늘었습니다. 규제가 심한 올해에도 부동산 개수가 늘었어요. 왜 부동산 개수가 늘었느냐? 우리 다주택자라든가 올바른 부동산 재테크를 하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최고의 수익률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돼요. 그런 부분들이 대출의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막히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피해갈 수 있는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올바른 재테크를 하는 거예요.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본인이 모은 돈 아끼고 모은 돈을 가지고 계약금을 쓰고 하면서 자산의 개수를 늘린다든가 자산의 그 상급지로 이동하는 전략을 쓴다든가 하면서 부동산을 점점 똘똘한 한 채 또는 똘똘한 입지의 개수를 늘린다는 그런 전략들을 가지고 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다주택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늘 계속 노력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하면서 본인들이 올바른 재테크를 하면서 부를 축적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 신세 한탄을 하면서 이제 늘 똑같은 패턴,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제 대출의 규제가 완화되는 시점이 온다고 해도 그런 분들은 절대로 내 집 마련 못 해요. 투자 못 합니다. 왜냐면 그때 되면은 그때에 맞는 또 다른 변명을 대게 돼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20년 동안 부동산을 경험하면서 늘 부동산은 내 집 마련 한 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시간을 사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를 늘 하죠. 가격이 오르건 내리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내가 가격을 앞으로 향후 시장이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 예측은 할 수 있어요. 일부 2, 3년 동안 공급이 없으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오르겠죠. 이거는 초등학생 아이들도 다 아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예측에 의해서 내가 부동산 투자를 계속하게 되는 것은 1주택자가 되는 것은 별로 올바른 선택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예측이 만약에 틀리게 되면 리스크를 어떻게 할 건데요? 만약에 내가 추후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임대차 3법과 같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정부의 정책들로 인해 가지고 큰 폭으로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처럼 IMF처럼 내가 부동산 가격이 이제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팔거나 아니면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부동산을 사려고 했는데 이런 리먼 브라더스 사태나 IMF 같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이런 상황들이 직면하게 되면은 내가 주택을 사려고 했던 리스크를 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해치할 수 있는 것, 가격이 오르건 내리건 내가 해치할 수 있는 것은 1주택자가 되는 거라고 제가 영상을 통해서 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지금은 너무 고점이다. 너무나 많이 올랐다. 지금 많이 올랐어요. 지금 많이 올랐는데 시간이 지나면 더 오를 수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가지고 떨어질 수 있는 거에 100% 베팅을 할 수 있다면 기다리겠죠. 그런데 저 역시도 20년 동안 부동산을 한 저 역시도 경험을 한 저 역시도 제가 시간이 2년, 3년, 5년 후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것에 베팅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부동산을 많이 하신 분들, 그리고 오랜 경험을 하신 투자자분들, 이런 분들은 부동산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오른다에 베팅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하나 두 개씩 늘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파동에 의해서 우상향한다는 전제 하에 많은 사람들, 다주택자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1주택자가 돼야 되는 분들은 이제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하는 게 좋다는 거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비정상적으로 많이 오른 부분들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가격이 조금 떨어지면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분들이 계속 타이밍적인 요소를 잡으려고 한다면 그런 타이밍을 계속 늘 잃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 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그런 댓글들을 많이 남겨주세요. 어떤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냐면, 아, 그때 임성배 대표님, 임성배 선생님, 채널 보고, 그때 내가 내 집 마련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 집 마련 못했으면은, 아, 진짜 후회할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거든요. 그분들은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을 때, 그때도 고점이다. 너무 높았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분들의 선택은 그래도 내 집 마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말을 믿으신 거고, 그리고 본인들이 선택하신 거고, 그리고 이러한 상승이나 하락이 오게 됐을 때 내 집 마련 한 채가 이 리스크 해지가 된다는 것을 이제 아신 거죠. 제 동생 같은 경우에도 두렵고 어렵고 내 집 마련하는 그 시점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해라. 하는 것이 맞다.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지만 네가 내 집이 필요하고 네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됐을 때 결혼하게 되면은 네가 결혼할 집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시점에서 본다면 내 집 마련 한 채는 늘 빨라야 되고 하니까는 내 집 마련 시점을 빨리 앞당겨 가지고 네가 청약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내 집 마련을 빠르게 시점을 가져와라. 저도 두려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저 역시도 두려웠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투자를 하고 무언가를 하는 부분들도 아마 시간이 지나서 아니면 어느 시점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도 다 오픈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 동생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선택을 하면서 두려웠지만 결과론적으로 최근에 사전 점검을 하니까 너무나 행복해했고, 저도 행복했고, 저희 어머니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물론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서 행복한 것도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1주택자이기 때문에 제가 제 동생한테 줄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 1주택자가 됐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 해지를 한 거라는 것을 본인은 이제 체득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동생한테 알려줄 것은 이제 2주택자가 되는 방법들을 알려줄 겁니다. 그런 방법들을 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영상 중에 다 있어요.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그러니까는 영상들을 한번 꼼꼼히 한번 봐보세요. 한번 시간 내셔서 보시면 그런 2주택자가 되는 방법이라든가 세금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영상들이 뭐 수십 개가 넘게 있습니다. 제 영상. 지금 현재 많은 영상들 중에. 그래서 이제는 제가 해왔던 것처럼 경험했던 것들을 제 동생이 올바른 수순들을 밟아서 갈 수 있게끔 제가 옆에서 조언을 해줄 거고요. 지금 이제 제 동생 같은 경우에는 잔금이라고 하는 그런 대출에 대한 규제 속에서 경험을 이제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속에서도 제가 경험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된다. 그리고 이제까지 내가 경험했던 것들 중에 많은 대출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고 아파트 청약이나 경매나 이런 것들을 뭐 제가 경험을 많이 해봤지만 결국에는 해답이 있었고 모두 다 해결했다. 이게 제 정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 동생한테도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뭐 대출 규제 많이 나왔을 때도 저는 동생한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런 규제가 나와도 분명히 정답이 있다. 그 정답을 너하고 형이 풀면 된다. 풀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고 내가 하는 방법도 있고 내가 모르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 정답을 풀 수 있는 방법들은 반드시 있고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이 입지가 그래도 나쁘지 않고 1군 브랜드의 건설사의 명의를 이제 가져가게 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돈을 빌려줄 건설사들의 대출 관련된 금융권들은 이 금융권뿐만 아니라 많이 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아파트 청약을 하려고 했던 그 시점에도 제가 말을 했던 부분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1주택자가 반드시 빠르게 돼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도 1주택자가 되신 분들이 여전히 제 채널을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에 제 채널을 끝까지 봐주신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너무나 감사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1주택자가 되신 분들이 이제 2주택자가 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지금 현재 어려운 시점이지만은 그런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이 아닌 비주택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2주택의 형태로 주택수를 늘리거나 핵심적인 입지의 부동산들을 추가로 늘릴 수 있는 전략들은 유효해요, 아직까지. 그래서 제가 동생한테 얘기한 것처럼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지금 대출의 규제, 뭐 이런 것들 얘기 나오니까는 다주택자분들하고 무주택자분들이 틀린 거는 단 한 가지예요. 무주택자분들은 이런 규제책들이 강하게 나오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움츠려든다는 겁니다. 다주택자분들이나 올바른 재테크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아, 그러면 지금 기회가 왔구나. 무주택자들한테 많은 기회를 줬었는데 이런 무주택자분들이 움츠려들고 거래를 안 하고 그리고 주택가격이 지금 조정을 받고 떨어지는데도 가만히 있다면 그런 올바른 재테크를 하는 자산가들이 그런 부동산을 더 빨리 매입하거나 산다는 거예요. 참 이 부분이 안타깝죠. 그래서 부익부와 빈익빈의 이런 양극화가 계속해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은 10년 전에도 대출이 무서워서 전세를 살았고요. 5년 전에도 대출이 무서워서 전세를 살았고요. 지금도 대출이 무서워서 전세를 살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대출이 무서워서 전세를 살 겁니다. 근데 이런 벽을 깨야 된다고 늘 말씀을 드리죠. 근데 올바른 재테크, 마인드 세팅이 되고 그리고 거래를 많이 했던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대출 레버리지의 무서움을 이겨내야 되고 규제책들을 이겨내야 되고 지금 이 시장에서도 늘 기회가 있고 그런 기회를 내가 선택하고 행동하면 그게 답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답이라는 것을. 그래서 저 역시도 제가 오랫동안 했던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런 답을 찾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선택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 동생 역시도 이번에 1주택자가 되고 나면은 이제 2주택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소비 지출을 통제해서 돈을 모아서 또 다른 계약금을 만들거나 일부 돈을 남겨놓고 잔금을 치러야 될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잔금 대출을 치르면서 모두 다 치를 수 있는 만큼 대출을 치르지 말고 네가 여윳돈을 일부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고 대출을 치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내가 다른 무언가의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통해 가지고 계약금을 걸 수가 있겠죠. 계약을 진행할 수가 있겠죠. 정말 기회가 와가지고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반토막이 났는데 계약금이 없다면, 대출이 안 된다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 없다면, 신용대출이 안 된다면 정말 기회가 왔을 때 이 기회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으면 현금을 확보하고 잔금을 치르는 게 좋다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소비 지출의 통제는 당연한 거죠. 왜 이렇게 올 수 있는 기회를 내가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돈을 계속 모아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입고 있는 이 옷 같은 경우에도 제 찐팬이면은 이 옷 빨간 아우터가 이제 어떻게 해서 제가 입고 있는 옷인지 아마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 제가 뭐 컨셉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입는 옷이고 꽤 오랫동안 입은 옷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생활 패턴의 그런 부분들도 소비 지출의 포커스가 굉장히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뭐 좋은 데 가가지고 20-30만 원짜리 식사를 할 때도 있어요. 부모님하고. 하지만은 기본적인 패턴, 삶의 질 이런 것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쉽게. 내가 돈을 막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돈이 모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데 1,000만 원을 다 쓰고 100만 원을 마이너스에서 뽑아서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200만 원을 번다 하더라도 300만 원을 번다 하더라도 내가 소비 지출을 100만 원만 하고 100만 원을 모으고 200만 원을 모으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1,000만 원을 버는 사람보다 더 돈을 많이 버는 그런 마지막에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 동생하고 어머니하고 이제 얼마 전에 사전점검을 갔다 와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제 동생 보고 너무나 검소하다, 돈을 너무나 아낀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일부 얘기를 해줘요. 나를 위해서 쓰는 돈, 본인 자신을 위해서 쓰는 돈은 좀 쓰고 즐기고 하는 것도 20대, 30대에 즐길 수 있는 행복이다. 그러니까 그런 밸런스를 잘 맞춰가지고 살아가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비닐하우스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저희 어머니도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 집 마련을 해가지고. 저 역시도 내 집 마련을 해서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제 동생도 11살 어린 32살의 제 동생도 이제 내년 1월, 2월이 되면은 아마 새 아파트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될 겁니다. 내 집 마련을 갖게 될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몇 살인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채널을 지금까지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저를 믿고 제 채널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항상 늘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지 않은 돈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물량들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제 채널에서도 많이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고 그 외에도 다른 형태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주택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택을 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나는 더 강남에 있는 좋은 아파트를 살고 싶으니까. 능력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아주 큰 욕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하실 것은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주택을 살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얼마의 돈을 지금 모았는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실제로 한 달에 얼마나 저축할 수 있는지 그리고 1년에 얼마나 모을 수 있는지 이러한 상태로서 내가 계약금을 만들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3년이나 5년 있다가 내가 얼마나 모을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시고 그 판단에 의거해가지고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주택의 가격을 산정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아파트 청약이나 또는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기회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방법 그리고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여전히 예전부터 유효합니다. 그 방법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소비 지출을 통제하고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 돈을 모아서 자산으로 옮길 수 있는 계약금을 만들고 그 돈을 계약금으로 이전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산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아주 간단하죠. 그렇게 되면은 부동산이 하락이 될 수도 있고 상승이 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시드머니를 또 늘릴 수 있는 그런 자산으로 점점 늘어나고 그러면서 그러한 와중 속에 그런 시간 속에서 내 부동산은 시간이 지나면서 돈이 되어가고 나는 나 스스로 또다시 열심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을 하면서 소비 지출을 절제하고 돈을 모아가지고 또 다른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명품 시계나 명품 백이나 이런 것들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자산,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명품 시계도 살 수 있어요. 명품 백도 살 수 있습니다. 명품 차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내 집 마련이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누군가는 또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건 옛날이니까 가능했지. 지금은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의 생각은 아마 바뀌지 않을 거고 그런 인생들을 계속 살게 될 것인데 제가 봤을 때 이 채널을 보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설사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더라도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반드시 이 기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종잣돈을 모으고 소비 지출을 절제하고 그런 기회를 내가 왔을 때 빠르게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좀 길어진 것 같은데 항상 믿고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지을게요. 고맙습니다.